한국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석유 생산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이에 안 그래도 고유가 시대의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던 전 세계의 이목이 일제히 한국에 집중됐는데요. 특히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소식을 듣자마자 헐레벌떡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질 정도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기술 개발은 한국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잘만 하면 대한민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천연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자원빈국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늘 국제정세나 유가 변동 등에 노심초사해야 했죠. 뿐만 아니라 자원을 무기로 삼는 중국, 일본의 파렴치한 협잡질마저 고스란히 견뎌내야 하는 서름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도 이례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강대국 자리에 선 한국에 드디어 자원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손에 쥐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기술을 잘만 활용하면 평생 써도 충분한 석유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기존 자원 강국에서조차 기술 협약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석유를 무엇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그 비밀을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영국의 페리스 그룹과 환경업체인 사비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리처드 페리스 회장은 한국의 공항에 도착해 다급하게 인천의 한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요. 그가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이유는 다름 아닌 환경에 가장 유해하다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으로 석유를 만들고 있는 현장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투입구를 통해 들어가면서 설비를 통과해 석유로 바뀌는 현장을 직접 목도한 리처드 페리스 회장은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기된 표정으로 이 기술은 정말 놀라우며 경제적으로 훌륭하다. 그동안 내가 접했던 전 세계 그 어떤 기술보다 획기적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그는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영국 지역 독점 영업권과 판매권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또한 영국으로 기술 이전까지 합의하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죠. 그동안 영국도 폐플라스틱 처리와 자원재생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많은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의 RGO 기술이 가장 부합된다는 판단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원천 기술이 영국이나 유럽 등지 같은 환경기술 선진국에서조차 보유하지 못한 기술이란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긴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폐플라스틱 처리건으로 골머리를 앓다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열분의 공정을 도입해 이미 부지도 사놓고 건물도 짓는 중이었는데요. 이때 우연한 기회로 도시유전의 RGO 기술을 전해 듣고 긴급하게 한국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 눈으로 폐플라스틱이 석유로 바뀌는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영국 정부의 건의에 기존의 열분의 공정을 변경 설치로 검토 후 계약을 성사한 것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 영국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중국도 한국에서 들린 희소식에 눈을 번득이며 찾아왔는데요.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중국 정부에서 직접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안 그래도 매일매일 쏟아지는 쓰레기 처리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분리수거는커녕 휴지통에 제대로 쓰레기도 버리지 않는 하찮은 민도 탓에 개선의 여지도 전혀 없었죠. 특히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로 애써 침착하게 제자리로 찾아갈 때 혼자서 제로 코로나를 외치며 엄격한 방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련의 행보가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상하이에서 고강도 봉쇄가 시행되자마자 중국은 쓰레기 홍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만 코로나 대응 관련 쓰레기가 1,400만 톤으로 봉쇄 전에 비해 4.5배의 양이 늘었으며 가정 쓰레기도 늘어서 한 달 사이에 45배로 폭증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분리수거라는 개념 자체가 일상화가 되지 않아 쓰레기의 97%는 거의 매립이나 소각을 한다는데요. 이를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 중국 당국도 골머리를 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쓰레기 문제가 대륙 안에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가장 많은 곳이 서해로 조사되었습니다. 중국의 황하와 양쯔강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포항 등과 같은 해안가 주민들은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바다 쓰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태평양까지 흘러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태평양 한가운데는 지도에도 없고 GPS에도 잡히지 않는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섬의 크기는 무려 1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는데요. 이는 한국 국토 면적의 16배나 되는 엄청난 크기이며 무게는 8만 톤 정도로 놀랍게도 그 내용물은 버려진 폐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다른 바다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합하면 무려 1억 5천만 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이 바다에 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플라스틱 처리 문제는 전 세계의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다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지금까지는 폐플라스틱 대부분은 매립이나 소각하는 방법밖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이조차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고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하는 방안도 많이 논의됐는데요. 아쉽게도 생산된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용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그 기적의 답을 찾아낸 것인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이론상 플라스틱은 석유를 원료로 한 고분자 석유화 합물질입니다. 즉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분자 구조를 바꾸거나 끊어낸다면 다른 물질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들조차 마지막 순환의 열쇠를 찾지 못해 사실상 포기 상태나 다름없었죠. 이에 전 세계 국가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건 바로 열분해 방식이었습니다. 열분해 방식은 폐플라스틱에 직접적으로 400도 이상에서 600도 미만의 높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열분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녹이는 데에만 엄청난 화석 연료를 또 써야 했기 때문에 비용도 더 드는 데다 이를 녹이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에 반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환경기업 도시유전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일을 기술로 실현한 세계 최초의 기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도시유전은 RGO, 즉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석유로 되돌리는 석유재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쉽게 설명하자면 열분해가 아닌 파장을 이용해서 폐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기술입니다. 폐플라스틱에 특정 파동 에너지를 쏴 분자 구조를 조각내는 것인데요. 쉬운 예를 들자면 소프라노가 고음으로 와인잔을 깨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정영훈 대표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는데요. 이론상 수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갈 수 있어 10톤의 폐플라스틱으로 석유 9톤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플라스틱의 상태에 따라 생산량의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식으로 뽑아낸 석유는 해상 선박용으로 적합하고 2차 최종 정제유는 등유 수준의 품질이라고 합니다. 즉 석유화학 기초원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비 안에 넣는 쓰레기가 다른 쓰레기와 섞여 있어도 비닐과 플라스틱 성분에만 반응해 쓰레기를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해기에 투입된 폐기물 용량의 약 15%는 잔재물 형태로 변환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고체 연료나 바닥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전력으로만 가동돼 굴뚝도 필요 없고 매연이나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의 도시유전은 이 기술 하나만으로 세계 20개국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친환경 솔루션 제공기업 사비엔과 기술 이전 및 수출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국 기업은 하루에 폐기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RGO 플랜트를 400억 원에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영국은 5,00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RGO 설비로 영국 전역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또한 한국의 해당 기술을 유치하는 것에 엄청난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 산하 통용기계 공정유한공사
칭화홀딩스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쪽에 우리 기술이 수출되는 것은 썩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중국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바젤 협약만 아니었다면 중국 쓰레기를 돈 받고 수입해 기름으로 바꾸는 이중이득 구조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제 폐플라스틱은 더 이상 지구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중요한 자원이 되었는데요. 이는 한 한국인의 발상의 전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역발상에서 시작된 개발과 개혁은 늘 우리의 미래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앞으로 상용화까지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머지않은 미래의 한국은 더욱더 강력하고 선진적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항상 기술 발전에 힘써 우리나라를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기술자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이상 이슈거리였습니다.